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25부 중종 장검의 칼날을 뒤집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소격서 사건과 위헌삭제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종은 이제 조광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조광조를 그 총애가 좀 식은 정도가 아니라 조광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정광필 같은 나름 좀 이제 자기만의 그런 신념과 지론이 강했던 대신들마저 이제 조광조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종은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조정이 다 조광조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중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걸 핵심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바로 보신주의예요. 중종은 개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보신주의적인 성향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종의 태생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연산 치하에서 이복형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체득된 걸 수도 있어요. 뭐 두 가지가 다 복잡하게 혼재가 돼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중종의 그런 특성이 조광조의 입장에서는 좀 비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종이 뭔가 좀 더 이제 대담하면서 과감하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분주했다면은 조광조가 좀 더 크게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광조를 쓰기에는 중종이 사실 좀 성향상 맞지가 않은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중종이 조광조의 참신함에 매료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보신주의적인 성향이 발동을 하게 되면서 조광조에 대한 총애가 식은 정도가 아니라 조광조를 아예 그냥 토사구팽을 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긴 칼의 밤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총애를 했던 중종이 칼날을 뒤집어서 잡은 셈이죠. 그리고 이게 조광조 권력의 한계인데 조광조는 스스로 힘이 강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차 설명드렸지만 순전히 중종의 총애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고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중종의 총애가 식는 순간 조광조는 바로 끈떨어진 신발 신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럼 조광조를 쳐내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정광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광필은 조금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좀 나름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온건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시킨 대로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쨌든 조광조의 대척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낙점된 인물이 대단히 얄궂게도 바로 누구냐면은 남곤입니다. 남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언뜻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 사람도 개혁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광조하고 한 배를 탈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조광조 측의 실수죠. 김여사림들의 입장에서는 남곤도 개혁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양자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고 결국 남곤도 조광조를 꺼려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종과 남곤이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조광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이심전심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위헌삭제 사건 전국공신을 이제 한 차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나흘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승정원에 숙직하고 있었던 승지들이 가만히 보니까 궁안이 좀 대단히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하고서 한번 좀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걸. 남곤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이 이 한밤중에 출근을 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당시 이제 숙직을 쓰고 있던 승지 윤자임이 남곤을 비롯한 대신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대신들께서는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비상호출이 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상호출 제가 예전에 그 세종실록 초반에 한번 그 얘기 있었죠. 오매패하고 상하패 이야기하면서 한밤중에 신하를 부를 때는 그렇게 이제 비상호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비상 호출을 한다. 갑자기 뭔가 좀 이제 비상 발표를 한다든지, 현대시대에도 대통령이 갑자기 뭐 긴급 담화를 한다거나, 뭔가 긴급하게 뭔가를 갖다 소집을 한다거나 할 때, 비서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비서실은 당연히 그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실 몰래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직 승지들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숙직 승진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비상소집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좀 이걸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이 맞는 말이죠. 비서실도 안 거치고서 갑자기 소집되는 뭐 그런 회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지들이 의문을 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냐? 자, 이렇게 해서 비상소집 문제를 두고서 숙직 승지들이 대단히 좀 당혹해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임금을 만나 뵙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관 한 명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은 승지가 지금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이 오밤중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승지가 지금 바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상소집에서 부른 사람 중에 한 명인 병조참지 성운, 그 성운 대감을 승지로 삼았으니까 성운 대감이 들어가서 어명을 받으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숙직 승지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대통령이 오밤중에 갑자기 이제 뭐 NSC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몰라요. 비서실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한번 좀 이제 대통령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대통령 보좌관들이 오늘 밤에 바로 인사발령 났는데 비서들 싹 교체됐습니다. 거의 뭐 이런 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런 경우는 그 뭐냐면은 신입 쿠데타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아마 이때 숙직 승지들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고 대처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자, 이때 이제 새롭게 승지로 임명됐던 성운이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종의 명령을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지금 승지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사람들을 모두 싹 다 교체를 하겠다. 심지어 사관들까지도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당장 의금부에 잡아다가 가두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했던 김여사림의 거의 핵심 멤버들이 그냥 바로 이 순간 일망타진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게 되는데, 심지어 이게 사관까지 교체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날 밤에 일을 제대로 기록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기억을 복귀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굉장히 속전속결로 한순간에 일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를 등에 업고 대단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광조 일파.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소격서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연삭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을 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시대는 조광조의 천하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진짜 하룻밤 사이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거 놓고 보면 중종도 상당히 섬찟한 면이 있는데, 그야말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 번에 총애를 걷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조광조는 누차 강조했다시피 중종의 총애가 아니면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총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인데, 중종이 바로 그 총애를 걷어버리자마자 조광조는 끈떨어진 신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의금부에 투옥되는 신세가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전 회의가 개최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광필, 안당, 김전, 남곤, 이장곤 등 10여 명의 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뭐 남공 같은 경우야 사전에 중종과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걸 알고는 있었겠지만 정광필 같은 경우는 아마 정확하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와봤는데 궁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인사교체가 한바탕 다 이뤄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조광조를 비롯한 김여사님들이 대거 다 의군부에 투옥이 되었다. 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정광필을 비롯한 지금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도대체 조광조가 무슨 죄냐. 물론 뭐 위헌 삭제건이나 소격 사건에서 왕과 충돌을 하기는 했고 그거로 인해서 좀 이제 왕이 언짢았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거 가지고서 하룻밤에 인사교체 이렇게 다 해버리고 싹 다 유군부에 투옥을 시킨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그동안 중종이 조광조에게 보였던 총애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중종이 이게 일처리를 하는지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놓고 보니까 정변하는 속도가 정말 엄청 빨라요. 친위 쿠데타 속도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인데 이미 조광조를 처벌할 만한 그 죄안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왜 조광조를 자기가 의군부에 투옥을 시키고 인사교체를 싹 다 했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가장 첫말이 올라온 게 그겁니다. 조광조 등이 서로 붕당을 맺고 붕당을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조선은 붕당 정치의 길을 걷기는 하지만 선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을 대놓고 말하는 건 대단히 좀 위험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붕당을 서로 맺었다는 것을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죄목으로 뒀고 이거는 그 이후로도 가장 조광조에 대한 핵심 죄목으로 짚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살인들도 조광조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붕당 비스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 그거는 조광조의 실체가 아니었냐 그런 평가를 나중에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사적으로 이제 일처리를 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가가지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밀어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제목들이 문안으로 만들어져서 작성이 되는데 과연 소집된 신하들은 이걸 보고서 어떤 반응과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남궁 같은 경우에 이미 사전 교감이 있으니까 별다른 뭐 이제 여기서 이의 제기를 안 하겠지만 정광필은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조광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